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끝내드릴 남자 이현준입니다. 오늘 저희 증시 양지수 모두 좀 힘있게 좀 오르는 좀 모습을 보여줬었고, 특히 이제 오늘 정부 정책 수혜주가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랜만에 그동안에 뭐 철경항공믹스라든지 뭐 창조경제 수혜주라든지 한동안 뭐 정부의 신정부 기대감에 의한 어떤 수혜주들이 계속해서 좀 힘을 못 쓰는 가운데서 신규로 부동산 부동산 3법이 신규로 좀 얘기가 나오면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책 수혜주, 전반적인 어떤 건설과 건자재주가 좀 강세를 보인 하루였는데요. 오늘 이러한 건설 건자재 어떻게 저희가 다뤄야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세우는 오늘의 한마디 건설 건자재주 강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앞서서 이 수급위의 답이다에서도 그랬고요.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많은 객장의 대표들이 이 건설주, 건자재주 관련된 언급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또 추천주 수익률도 보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이 크게 올랐더라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수요일에 끝내주는 남자죠. NH농협증권 여의도 프라임 지점의 이현준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멘트를 해주셨어요. 크리스마스 이브를 끝내줄 남자. 뭔가 오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오신 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뭐 똑같습니다. 네. 오늘 한 주를 이 건자재 업종 강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오프닝에서도 다소 좀 이 정책과 관련된 강세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강세 배경에 대해서 먼저 좀 짚어볼까요? 강세 배경은 일단 12월 10일 날 제가 추천을 했던 게 가장 큰 배경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그래서 추천해주셨나요? 와. 아니 뭐 근데 오늘 좀 가장 큰 화두가 됐던 거는 뭐 부동산 3법 관련해서 이제 신규로 좀 이슈가 시장에 좀 되면서 네. 전반적인 어떤 내년도 시장 전망이 밝아지는 가장 좀 대표적인 정책 수혜주라고 좀 저희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3법 아마 오늘 기사에서도 또 많이 보셨을 텐데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세 가지 법안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정하고요. 이 해당되는 법안이 어떤 게 있는지 어떻게 좀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지 이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뭐 신규로 나온 3법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뭐 큰 정책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다시 한번 기존에 계속해서 정책을 좀 내왔었잖아요. 뭐 4월달, 9월달에 연속적으로 10월달이었나요? 4월달, 10월달에 연속적으로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쏟아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 정책들을 내년도에서도 계속해서 부동산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봤다라는 측면이 좀 가장 강한 것 같고, 그것도 정부 정책 글 하나하나 좀 뜯어다 보면은 일단은 그 부동산 3법이라는 게 분양가 상한제를 좀 폐지하는 거, 그리고 민간택지죠. 민간택지. 예. 예.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이 부분이 민간택지 관련. 아니요. 그 다른 겁니다. 방금. 그러니까 예. 말 그대로 민간택지에 대해서 분양가 상한제 없애주겠다는. 그 말인 거. 그래서 현대산업이 그러니까 자체 보유 부동산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네. 하나가 네. 재건축 조합원 네. 1가구 1주택 제한 폐지인데, 사실 그 재건축 같은 경우는 뭐 재건축 그 정책이 한번 나왔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추가적인 보완 정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요약을 하면은 계속해서 좀 재건축이 내년도에는 좀 활성화가 될 것이다라는 좀 기대감을 좀 가질 수가 있었고, 이 분양가 상한제 폐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큰 의미는 좀 없어 보입니다. 뭐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사실 뭐 건설 물량이 늘고 수량이 는다는 부분을 갖다가 얼마나 뭐 효과를 가진다라고 시장 전체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주기는 좀 그런 것 같고, 오히려 공급이 계속 늘어나는 효과는 있을 수가 있겠죠. 다만 결국 공급이 늘어봐야 뭐 가격이 높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만 이런 부분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를 하다 보니까는 일일이 국토부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분양가를 다 산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책정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정책상으로 좀 틈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부양책이라기보다는 불필요한 규제를 없앴다라는 측면으로 좀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좀 이렇게 주가 보면 뭐 건설주, 특히 이제 현대산업 같은 경우도 그랬었고요. 건자재 쪽이 뭐 시멘트 포함해서 뭐 가구주니 뭐 거의 말 그대로 건자재 다 전체적으로 좀 안 좋아, 그러니까 고점 높여놓고 나서 좀 쉬었었잖아요, 한참. 그렇게 된 이유는 그럼 뭐였다고 좀 보세요? 다시 되돌아가서. 사실 이제 뭐 제가 아침 방송에서 한번 자세히 다뤘던 이슈기 때문에 아침 방송 좀 많이 봐주시길 바라고요. 자, 그 이유는 이제 4분기가 일단 비수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좀 많이 올랐을 때는 지금 멀티플 자체가 좀 많이 높아져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주에 대해서 여러분 뭐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 그만큼의 좀 하이 멀티플인 상황에서 실적이 둔화된다라고 했을 때는
매도세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멀티플이 높아지면은 그만큼에 대한 어떤 이익 기대치도 따라 올라가야 되는 건데 사실 이제 비수기라는 측면에서 좀 분기이익이 빠지는 건 좀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의외였던 건 3분기도 좀 빠졌어요. 그러니까 4분기는 당연히 안 좋은 걸 알고 있었는데 3분기도 약간 좀 회사마다 좀 달랐습니다. 기업마다 좀 달랐겠지만 3분기도 약간 좀 하회가 되면서 시장의 눈높이를 좀 못 맞춘 상황에서 4분기 비수기라는 측면이 좀 직격타가 됐었죠. 그렇게 되면서 전체적인 어떤 실적 때문에 조금 안 좋았다는 거죠. 실적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아파트 분양 그게 이제 표가 있어요. 그게 그 도표가 있는데 그걸 보게 되시면은 3분기부터 이제 내년 1분기 1월, 2월까지는 좀 분양률이 좀 저조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입주가 저조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 분양은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시겠지만 아파트 분양 뭐 1년, 2년 전에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양 다 이미 받아놓고 입주 그 스케줄이 다 짜져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시장 참여자들 뭐 전문 투자자들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에서는 주가를 팔고 나오는 게 맞았다. 이미 그 타이밍은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빠질 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정부의 그 부동산 정책 약발이 다 했기 때문에 그냥 좀 주춤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그냥 아전인수식 해석이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바로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제가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전체적으로 좀 한번 연결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탑10 하면서도 사실 좀 많이 말씀을 드렸던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전세값 상승에 대해서 이 주제 가지고 최재곤 운영자가 많이 싸웠었죠. 엄청 싸웠어요. 그때 재곤이 끝나고도 담배 피면서 싸웠던 주제. 재곤이 형 보고 싶네. 진짜 그때 막 국장님 나오셔가지고 우리 화해라고 왜 이렇게 전문가들끼리 격하게 싸우냐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형 나한테 사과했어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요, 빨리. 어떤 내용이었나요? 거기서 재곤이 형이 말한 내용은 얘기 안 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자, 이제 제 내용만 들으시면 돼요. 제 내용만 들으시면 됩니다. 자, 뭐냐면은 이 전세값이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다뤘었거든요. 그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세값 상승 이유는 제 의견은 장기 주택 가격이 약세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제 판단은. 왜 전세값이랑 장기 주택 가격 약세랑 뭔 상관이냐? 자, 장기 주택 가격이 약세였기 때문에 주택 구매에 대한 매력도가 좀 하락을 했고요. 그 부분이 주택 구매 자체의 매력이 떨어졌지만 어차피 니즈는 있는 거죠. 집은 살아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됐고요. 전세 수요로만 이제 몰리고 구매 수요는 자꾸 줄어드니까는 자연스럽게 주택 가격이 좀 하락이 지속됐던 겁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거는 최재곤 의원도 비슷한 말 했던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 형 그때 다시 집이 너무 싸서 안 산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안 산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다시 보기 한번 하세요. 그 형도 의견은 비슷한데 그러니까 말이 좀 주장이 이어지진 않았던 거고 하여튼 그 형도 뭐 잘하는 형이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정책이라 그 약발 다 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이 정부가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을 저는 뭐 잘 내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때도 제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주일이 마지막인가요? 9월 1일께 마지막이었었나요? 12사가 있었나요? 네, 10월 달에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정부 정책이 저는 방향은 맞다라고 말씀드렸고 이 부분이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거다.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좀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은 장기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정부가 내면 부동산 활성화 대책 전반을 보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주택거래 활성화를 통한 가격 상승을 좀 도모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왜? 자, 이렇게 해서 주택 가격이 상승이 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는 전세 가격이 추가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집값이 오르니까는 전세값 따라 올라가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세 대란인데 막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게 전세 가격이 추가 상승하고 집값이 올라갔을 때 주택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거죠. 내가 이 돈 내고 전세값 낼 바에는 내가 집 사겠다. 이 수요가 점점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됐을 때 그리고 장기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할수록 상승할 거라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전세 수요가 감소화되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전세란이 좀 안정화되는 효과가 있다. 이 부분이 일단은 전세 대란에 대한 안정화를 위해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액션 중 하나였고요. 두 번째 포인트, 그보다 더 중요한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 정부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경기 활성화 대책이라는 거죠. 당연히 너무 알려진 사실이지만 건설업이 고용 창출 효과가 가장 큰 산업입니다. 제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고용 유발 계수, 산업별 고용 유발 계수를 저희가 좀 보게 되면은 이제 도로 시설 투자가 이제 14.56으로 제일 높은데 사실 이제 건설업이랑 하나로 좀 봐야죠. 같이 봐야죠. 도로 시설, 건설업이 이제 14%대. 그리고 서비스업은 이제 12.47인데 아시겠지만 서비스업은 서빙하는 것도 다 포함이거든요. 우리나라 고용 실업률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매주 수요일 날 1시간만 일하면은 고용이 된 걸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서빙도 다 포함이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12.4로 나오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닙니다. 서비스업은. 제조업은 6.56으로 나오죠. 그렇게 봤을 때 전반적으로 이 건설을 통해서 이 건설업에 대한 어떤 활성화가 됐을 때 전반적인 경제 활성화에 가장 좀 높은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부분. 이 부분이 정부 입장에서 제일 크고. 또 경제 전반 파급 효과도 마찬가지겠죠. 뭐 아시겠지만은 건설뿐만이 아니라 건설 건자재, 시멘트, 철강, 화학, 종이목재, 뭐 요새 뭐 페인트주 강세, 뭐 종이목재는 뭐 사실 뭐 강세는 아닙니다만은 뭐 마찬가지로 좀 부양 효과가 있는 거고, 뭐 기타 제조업들 뭐 많죠. 뭐 플라스틱이라든지 뭐 그 안에 들어간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들이 다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정부 정책은 계속 이어질 거고 앞으로도 건설 건자재는 조금 더 뜨거워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어쨌든 지난 2주 전에 뭐 성신양이라든지 뭐 유나이트 이게 2주 만에 20% 수익이 났는데 축하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제 기억으로는 12사가 마지막이면 그때 아마 이제 재건축 연한 축소가 나왔던 것 같아요. 30년인가 20년도 축소해줘서. 현대사는 막 근데 이제 그렇게 되고 나서 별로 영향가가 없고 별로 활동이 실제적인 액션들이 안 나오니까 이번에 그럼 알았어. 재건축 초과이익도 그냥 다 돌려줄게. 3년 유예로 해서. 이렇게 더 강한 부양이 나왔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번에 나온 이걸로는 랠리가 좀 더 이어질 수 있을까요? 좀 세게? 저는 이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럼 실제로 개발들을 할 수 있을까요, 건설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건설사의 어떤 추가 개발 여부는 제가 봤을 땐 분명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니즈가 있어요. 대치동 음마 아파트라든지, 뭐 이런데 성경 아파트라든지, 어마어마한 대단지거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지금 뭐 수도권 개발 규제 제한도 이제 다시 폐지를 한다. 폐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30년 된 규제이기 때문에 손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인 정책이 계속해서 좀 나올 여지도 있다. 그리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지금 이 대책이 안 나왔어도 건자재는 올랐을 거예요. 내년도 시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그런 4분기에 대한 어떤 실적 우려 부분이 조금 시간 차이가 있었을 뿐이지 전반적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일장에서 또 다른 이슈가 있었죠. 네,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대차 쪽 좀 연결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게 이제 배당 준다고 하면서 공시 내용 혹시 체크 못 하셨죠? 여기 이동하시느라고. 공시가 사실 3시에 제가 나왔었거든요. 네, 공시 내용 자세히는 못 봤는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30에서 50% 준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얼마까지 주겠다라고 확실하게 공시를 했는데 현대차는 아직 조율 중이어서 결정되는 대로 공시하겠다고 했거든요, 일단은. 그리고 이제 중간 배당도 또 검토하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중간 배당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올해 배당도 상당폭 좀 더 증액된 부분이다라고 말했는데, 이제 얼마까지 늘려준다고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 나왔던 뭐 언론사 보도로는 4,000원. 보셨죠, 그거는? 4,000원까지 주겠다. 예. 그렇게 되면 좀 한 2%대가 나오더라고요. 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 재료 가지고, 현대차는? 저는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현대차를 지금 한전 사태로만 하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현대차 하락이 한전 사태가 좀 기폭제가 됐다고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질적인 현대차의 어떤 그런 하락 이유는 저는 가격 사이클 종료라고 제가 여러 차례 지금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네시스 이제 옵션 달면 5천만 원, 6천만 원이거든요. 폭스바겐 페이턴이라든지 제가 그때 한번 말씀드린 적 기억나시죠? 네, 비교해 보시면은 혹시 똑같은 가격의 국산차 약간 갸웃하게 된다는 거죠? 되고 나서 별로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아슬란 보셨죠? 역으로 지금 내수가 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그건데 사실 또 기아차가 여태까지 또 커간 과정을 보시면 피터 슈라이어 디자이너 영입해가지고 K5, K7으로 K 시리즈 열풍으로 또 올라온 거 아닙니까? 현대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새로 나온 신차들을 보게 되면은 또 이번에 사실 신차 효과 기대감이라고 레포트 엄청 나왔거든요. 근데 아슬란 보시면은 이거는 뭡니까? K7하고 소나타 섞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의 어떤 혁신들이 없어요. 혁신들도 없고 연비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의 축별한 차별화를 못 느끼는데 가격도 비슷한 수준까지 와버렸다. 여기서 과연 추가 성장 모멘텀이 있을까? 해외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현대기아차 전 세계의 공장 다 있거든요. 예전에는 중국 공장 신규로 짓고 남미에도 공장 짓고 지금은 캐파가 너무 커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또 중국의 추가 증설 여기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추가 증설을 해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본질적으로 봤을 때 상승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배당 모멘텀이 상승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지만 제가 또 그림을 하나 준비했어요. 지금 보죠. 그림을 하나 준비했는데
예. 제가 이제 폭스바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중국에서 판매량 1위는 폭스바겐이에요. 그러니까 뭐 현대기아차 보면은 현대기아차가 중국에서 막 성장하고 막 어쩌고 막 하는데 현대기아차 성장 없거든요, 사실. 플랫이에요, 플랫. 플랫입니다. 그런데 뭐 중국에서 뭐 성장한다고? 폭스바겐이 1위예요. 그리고 중간에 혼자 있는 저 하늘색 라인이 여기 현대기아 플랫이라니까요. 저렇게 성장을 안 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일본 차들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엔화 약세 네. 뭐 중국에서 그때 뭐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뭐 일본 혐오한다. 뭐 아니 폭스바겐도 저거 꺾여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GM하고 폭스바겐. 근데 그거는 중국 내부에서 올라오고 있어요. 중국 내부에 동성 자동차라든지, 로컬 업체, 체리 자동차라든지, 그리고 비아디라든지 근데 이런 어쨌든 애들이 현대기아차는 뺏기지는 않았잖아요. 그대로 정도면. 계속 증설을 하잖아요. 어쨌든 증설한 거에 비해서, 생각해보시면 증설한 거에 비해서는 효과가 없는 거라니까요? 그렇게 네. 보신다. 증설한 거에 비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저 현대기아차 그래도 완전 플랫입니다. 어쨌든 팔리잖아요. 네? 어쨌든 팔리잖아요. 자, 팔리는데, 네. 자,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올라갈 수 있냐는 거죠. 올라갈 모멘텀을 만든다고. 그런 모멘텀을 보신다는 거죠. 이렇게 막 급격하게 올라갈 때는 현대기아차만 엄청나게 팔려나갈 텐데 그때랑 현재랑은 상황이 다르다. 객관적으로 볼게요. 네. 폭스바겐이 퍼 6배예요. 예. 현대기아차가 한 5.7, 8배 될 거예요. 5배 중반 될 거예요. 네. 현대기아차가 좋아요. 폭스바겐이 좋아요. 주식으로. 차는 그래. 취향이 있으니까. 나 제네시스 타겠다 하면 내가 할 말은 없어. 그런데 폭스바겐이랑 기업이 좋냐, 현대기아차랑 기업이 좋냐. 이걸 비교해봤을 때 판매량이라든지 기술력이라든지 뭐 디젤 같은 부분은 폭스바겐이 월등하죠. 모든 부분을 봤을 때 폭스바겐이 더 좋아요. 회사가. 기업이. 투자할 거면 폭스바겐 투자하죠. 캐시플로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왜 똑같은 6배? 왜 근데 현대기아차가 예전보다 상승률이 좋았냐면은 성장. 글로벌리하게 계속 성장하고 왜 그 남미 브라질 이런 데 가면은 막 그 갱스터들 있죠. 막 여기 막 이렇게 막 목걸이 달고 걔네들이 현대기아차 타고 막 그 래퍼들 거기 막 현대차 그랜저 TG 있죠. 그거 앞에서 막 폼 잡고 막 담배 피고 막 이게 그러니까 현대기아차 그렇게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들은 현대기아차를 탄다. 근데 그것도 이미 작년부터 해가지고 다 올라와서 더 이상 현대기아차가 추가적으로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주주들한테 되게 우울한 소식만 전하는 것 같은데 제가 배당 여쭤봤더니 그러면 어쨌든 그러니까 성장률 면에서는 좀 애매한데 그럼 배당 가지고서는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보다는 위쪽으로 좀 갈 수 있겠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상승은 할 수 있다. 배당 가지고도. 네, 그런데 그걸 랠리를 기대하거나 제한적일 거다는 랠리를 기대하거나 뭐 20만 원 돌파해서 현대기아차 30만 원 간다 이런 이상한 소리들을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내일 모레 우리 증시 전망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박스권 내에 갇혀서 좀 지루합니다.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이죠. 좀 바뀔까요? 뭐 매주 뭐 똑같은 질문 하시는데 뭐 답변도 매주 똑같죠 뭐. 시장이 바뀌는데 같은 질문을 드려도 금요일장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어쨌든 시장을 비유는 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시죠? 장기적으로는 좋고 단기적으로는 모르겠다가 항상 제 비고요. 그러면 시세 흐름은 모르겠다인데 좀 중요한 변수는 좀 뭐라고 보세요? 권리락이죠 뭐. 내일 일단 빠져 권리락. 내일 권리락이잖아요. 내일 1% 빠져서 일단 시작하는 게 아닌데 맞죠? 다음 주 월요일에 배당락 금요일까지는 사야 되고 다음 주 월요일이 배당락. 네, 헷갈렸구나. 네, 하루 차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크리스마스 때문에 많이들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내일 휴일 좋은데. 그러면 좀 질문을 바꿔볼게요. 그게 항상 그 배당을 받겠다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이제 그때 좀 팔면 다시 배당락 끝나고 나서 주가 빠질 때 사겠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항상 그날은 배당 부일은 그렇죠. 26일은 개인적으로는 좀 어떨 것 같으세요? 그 배당 관련해서만 봤을 때는 저는 사실 배당락은 좀 호재라고 보고 있는 게 원래 배당락 끝나고 나면은 중소형주가 강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배당락일 이후에는 중소형주 강세라고요? 대형주는 다 빠지고. 물론 연말까지는 별거 없죠. 왜냐면은 다들 휴가 갔잖아요. 다들 휴가 가서 거래량이 좀 크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배당락이 끝나고 나면은 대부분 이제 배당을 하는 기업들은 코스피 대형주들 위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펀드가 다 그렇게 운영이 돼요. 아시겠지만 뭐 CAPM 보면은 그 다음 뭐 배당 수익률 위험 시장 수익률 뭐 플러스해서 뭐 알파 해가지고 또 까먹었는데 배당 수익률이 다 들어가요. 근데 그 배당 수익률을 딱 빼고 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포트폴리오 전체를 재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당연하게 전체적인 어떤 시장 재편이 좀 되게 되면서 개별 주식들이 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적으로. 그 전에는 약간 12월 되면 좀 소외를 받는 거죠. 항상. 오늘도 근데 희한하게 이미 또 중소형주 개별적으로 좀 좋았더라고요. 실제로. 그렇죠. 그 시점 자체는 뭐 배당락 전일이 될 수도 있고 약간 차이는 시차는 있는 거죠. 그러면 그날은 어쨌든 배당을 받으려는 수요로 인해서 금요일장은 나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늘장, 26일장은 아직 배당락이 전이니까 배당락 좀 배당을 받으려는 노린 수요가 수요로 여전히 좀 들어올 것이다라는 관점이신 거세요? 아니면 미리 배당락 전에 미리 빠질 거라고 보세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그 배당 주들이 별로 안 오른 것 같아요. 올해는 상대적으로. 그래서 금요일 자체는 뭐 조금 더 좋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내일 모레 우리 증시 한판 승부처 어디에서 보세요? 한판 승부처는 뭐 계속해서 좀 건자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제가 뭐 추천드렸던 종목들 성신양의 위나이텍, 삼목에스폰 위나이텍 좋아요. 좋은데 저는 궁금한 게 오늘 정말 다 올랐어요. 뭐 건설도 오르고 건자재도 페인트, 시멘트, 뭐 가구, 뭐 샤시 할 것 없이 다 오르더라고요. 여기서 좀 압축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따라가도 될 만한 종목을 골라야 될 것 같은데 좀 종목을 줄여주세요, 리스트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신규로 들고 나왔죠. 또. 종목을 좀 제시해 주실까요? 신규로 좀 덜 오른 거 그중에서 좀 좋아 보이는 건 하츠 여러분들이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츠 뭐 가구 만드는 회사, 그 후드 만드는 회사예요. 하츠더라고요. 레인지 후드, 뭐 독보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B2B가 많아요. 그 건설 자체 경기가 좋아졌을 때 직접적인 효과가 있는 거고 뭐 리모델링뿐만이 아니라 뭐 B2B로 건설 경기 그리고 리모델링 모든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디자인이 또 되게 예뻐요. 지금 또, 화면에 보니까 한 종목 더 나오네요. 웰크론한텍? 웰크론한텍이라는 기업인데 이건 건설회사예요. 중소형 건설회사긴 한데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량한 회사이기 때문에 향후에 건설 경기가 좀 턴어라운드 했을 때 작년에 사실 웰크론한텍 실적이 안 좋았던 이유가 건설 경기 여파였거든요. 건설 부분이 좀 적자가 많이 났는데 이 건설 부분이 흑자로 좀 돌아서게 되고 또 신규로 또 해외 모멘텀들이 또 굉장히 좀 있기 때문에 이런 웰크론한텍을 좀 제가 남들 안 보는 주식이죠. 사실 제가 12월 10일 날 뭐 말씀드렸을 때도 아시겠지만 위나이텍 뭐 이런 거 아무도 얘기 안 했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그런 거 찾았으니까 한 관심 가지고 한번 보실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어제도 상한가 가서 저희끼리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아, 이현중 과장이 종목이다 얘기 드렸는데 또 오늘 또 추가적으로 또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건설주 가운데 저는 궁금했던 게요. 대형 건설주들 오늘 보면은 현대산업 대표적으로 좀 수혜주로 부각이 됐었는데 반면에 대림산업이나 지금 보면은 또 큰 종목 가운데서 오히려 못 오르거나 밀려난 종목도 있더라고요. 뭐 현대건설, 삼성물산도 그렇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시겠지만 해외 부문에 대한 어떤 우려들이 큰 거고요. 유가 하락 때문에 당연히 해외 매출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 뭐 다들 아시는 사실일 거고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좀 사실 의외긴 해요. 그런데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배구조에 대한 어떤 이벤트라든지 이슈들이 다 해소가 되면서 사실 멀티플은 삼성물산이 제일 높거든요. 멀티플은 제일 높습니다. 다만 삼성전자 뭐 지분가치 빼고 시가총액 계산했을 때는 멀티플이 좀 높은 편은 아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건데 팔 수가 없잖아요. 그걸 지분 가치를 빼고 볼 수가 또 없는 거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한 주식이 돼버렸어요. 지배구조 이슈가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좀 삼성물산은 모멘텀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끝내주는 전략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먼저 오늘 밤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들, 독일, 이탈리아 등 일부 국가들은 휴장이고요. 미국과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은 조기 종료하는데 오늘 밤 미 증시는 현재 시간으로 오후 1시에 마무리가 됩니다. 25일은요. 내일 우리 증시 휴장이고요. 미국도 휴장입니다. 홍콩, 유럽 일부 국가 휴장하는 가운데 일본이나 중화권 증시는 정상 거래된다는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지표로 넘어갑니다. 다음 거래일이죠. 26일 일본에서는 11월 소매 판매와 산업생산,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됩니다. 이번 주 금요일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주 두 종목이 있습니다. 휴메딕스, 관절염 치료제 제조업체인데요. 공모가 28,000원입니다. 하이셈도 신규 상장합니다. 메모리 반도체 테스트 장비 업체입니다. 공모가 1,500원입니다. 추가 상장 보겠습니다. 대유에이텍, 사무엠스, 금성테크, 나이백, 트레이스, 솔고바이오는 신주인수권 행사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ISC는 무상증자 물량을, 해피드림은 유상증자 물량 추가 상장하고요. 한빛소프트와 디지털대성은 스톡옵션 물량 추가 상장합니다. 상호 변경 있습니다. 이 걸그룹 AOA의 소속사로 잘 알려진 FNC가 FNC 엔터로 상호를 변경합니다. 주주총회를 여는 곳 티웨이홀딩스, 중국 원양자원, 초록뱀 등 34개 회사가 이번 금요일 주주총회를 엽니다. 우리 증시의 산타 할아버지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소 아쉬운 장세였는데요. 다음 주 금요일 조금 더 나은 장세 기대해 보겠습니다. 남은 시간 그리고 내일 크리스마스도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일부 오실레이터가 이제 양전환하면서 나왔습니다. 상승이 좀 연장될 수 있는 신호를 좀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이제 그 밴드폭 자체는 좀 수렴 구간대로 들어가려는 초입이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지금 구간에서 아주 강화될지는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